옳게. 지금 한가하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쟤 아직 정신 붙어 있을 때 상가 명을부터 어서 우리 앞으로 돌려놔라. 동생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재산 다 어디로 새는 줄 알아? 챙길 건 정신 붙어 있을 때 챙겨야 한다고. 제 남편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간 바로 그날, 신우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중내 산해하는 그 마당에 눈물 한 방울 없이 도장부터 찾는 사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려 30년을 꾹꾹 눌러 참아온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오늘로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이다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재물복이 넝쿨채 굴러들어가도록 좋은 기운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답답하게 얹혀있던 채증, 오늘 제가 시원하게 쑥 내려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자리에서 28년째 동네 목욕탕을 지키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 손 한번 보실래요? 마디마디가 다 굵고 손금보다 흉터가 더 많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 28년을 했더니 손끝 지문도 다 닳아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 기계가 제 지문을 못 읽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욕탕 금순이, 그게 30년 가까이 불려진 제 이름입니다. 유리문을 드르륵 밀고 들어서면 뿌연 수증기가 얼굴에 확 끼치고 비누 냄새, 바카스 냄새, 온탕에서 모락모락 김 올라오는 그 눅눅하고 따뜻한 공기. 저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손님들 등을 밀어드리고 카운터에 앉아 요구르트 하나 까드리고 세신대에 눈 어르신들 신세 한탄이며 며느리 흉이며 그 긴 얘기들을 다 들어드리고 동네 사람들 벌거벗은 몸뚱이부터 벌거벗은 속사정까지 다 아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너를 키웠으니 그 은혜를 갚으라는 말 한마디에 평생 등골이 휘어가도록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제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30년을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제 남편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은 시누이를 제가 어떻게 깨끗하게 떼어냈는지, 그리고 남편이 쓰러진 그날 낡은 지갑 속에서 툭 떨어진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어떻게 30년 거짓말을 한순간에 뒤집어 놨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원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아버지 얘기부터 해야겠어요. 저는 비탈진 산동네 단칸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탄 배달을 하셨어요. 다 찌그러진 리어카에 연탄을 산더미처럼 쌓아올리고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는 그 좁고 가파른 골목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셨죠.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 터지고 얼굴이며 목이며 옷이며 온통 시커먼 연탄재로 범벅이 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그 시커먼 얼굴로 저를 보면 늘 이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웃으셨습니다. 우리 금순이 왔냐 하면서요. 손은 그렇게 시커먼데 우리 아버지 마음만은 누구보다 하였어요. 한 번은 배달을 갔다가 손님이 거스름돈을 10,000원이나 더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그 가파른 골목을 다시 한참을 걸어 올라가서 그 돈을 기어이 돌려주고 오셨어요. 어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버지, 모르는 척 그냥 가지지 뭐하러 또 올라가요." 했더니 아버지가 제 머리를 그 시커먼 손으로 쓱쓱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순아, 남의 것은 단돈 10원도 탐내지 마라. 사람이 제 손으로 본 것만 먹어야 발 뻗고 편히 자는 거야. 남의 거 욕심내면 그게 다 빚이 돼서 언젠가 이자까지 두둑이 쳐서 도로 돌아오는 법이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제 손으로 번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20몇 살에 이 목욕탕에 때밀이로 처음 발을 들여 한 푼, 두 푼 모으고 또 모아서 40이 훌쩍 넘어서야 이 낡은 목욕탕을 드디어 제 이름으로 인수했어요. 남의 돈 한 번 떼먹은 적 없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이 굵은 손마디 하나하나가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남의 손으로 번 것을 마치 제가 번 것처럼 평생 빼먹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빼먹는 정도가 아니라 빼먹으면서 대래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로 자란 제가 26이 되던 해 사흘에는 한겨울이었어요. 우리 목욕탕 보일러가 그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출장 수리기사를 한 사람 불렀지요. 공구 가방을 메고 들어선 그 남자는 마음도 곱고 손재주도 야무졌는데 이상하게도 늘 누구한테 큰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고개도 푹 숙인 채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 남편이 될 동수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동수 씨는 그날 보일러를 다 고치고 돌아갔는데 글쎄 그 뒤로도 자꾸 핑계를 만들어 우리 목욕탕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헐겁다느니 환풍기 소리가 어째 이상하다느니 그래 놓고는 정작 와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기름때 묻은 손만 작업복 바지에 쓱쓱 문지르다 가고 어느 날은 바카스 한 박스를 슬그머니 카운터에 놓고서 제가 "이게 뭐예요?" 하기도 전에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말은 어눌해도 손은 야무지고 무엇보다 거짓이라곤 한 톨도 없는 사람. 꼭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그랬지요. "이봐요 기사님. 환풍기는 멀쩡하니까 자꾸 그 핑계 대지 말고 차라리 나랑 국밥이나 한 그릇 합시다." 그 말에 이 쑥맥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고개만 끄덕이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만난 지 몇 달쯤 지났을까요? 동수 씨가 처음으로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순 씨, 나는 8살 때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어. 사고였어. 그날 이후로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았는데 우리 누나가 나를 거뒀어. 그때 누나가 19이었는데 시집도 안 가고 나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청춘을 다 바쳤대. 그러니까 나는 누나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사람이야. 그 말을 하면서 동수 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데 저는 그만 마음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리고 정 많은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동수 씨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이런 말을 흘리듯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지? 어렴풋이 누가 나를 등에 업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어. 누나한테 물어보면 그게 다 자기였다는데. 아무리 떠올려 봐도 누나 얼굴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뒤죽박죽인가 봐. 저는 그냥 어린 시절 기억이 다 그렇지 뭐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 여리고 정직한 동수 씨가 좋아서 만난 지 1년 만에 백년 가역을 맺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저는 말로만 듣던 시누이 정심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누나 같았어요. 식장에서 동수 옷매무새도 만져주고 하객들한테 "내가 우리 동생이 이렇게 컸다" 하며 자랑도 하고요. 그런데 식이 끝나갈 무렵 형님이 저를 슬그머니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는 거예요. "옳게 우리 동수가 어떻게 크는 줄 알아? 내가 꽃다운 19에 품을 잃고 들어오던 혼처도 다 마다하고 저 동생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청춘을 통째로 갖다 바친 애야. 그러니까 옳게도 앞으로 동수가 이 누나한테 뭘 하든 절대 토달지 말고 그냥 둬. 그게 사람 된 도리니까, 응? 알겠지?" 웃고는 있는데 눈은 하나도 안 웃고 있더라고요. 꼭 이 집 동생은 내 거니까 너는 끼어들 생각 마라 하고 미리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등골이 살짝 서늘했지만 저는 키워준 은혜가 워낙 크니 저럴 만도 하다 싶어 그냥 좋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살림을 합치고 통장을 정리하는데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 이름은 정심. 제가 물었죠. 여보, 이 돈 매달 어디로 나가는 거야? 오, 그거 누나한테 보내는 거야. 나 키우느라 누나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평생 해야지. 여보, 이것만은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고 미안해 보이던지 저는 더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남의 것은 단돈 10원도 탐내지 말하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라서 정당한 빚이라면 갚는 게 맞지 싶다가도 목에 가시 하나가 콱 걸린 것처럼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키워준 은혜라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그 가시를 그냥 꿀꺽 삼켰어요. 한 달에 30만 원. 그 정도야 우리 둘이 부지런히 벌면 못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한 해가 지나니 매달 30만 원이던 게 슬그머니 50만 원이 됐어요. 형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더라고요. 동수야, 요즘 물가가 얼만지 아니? 30만 원 가지고 누나가 어떻게 사니? 다음 달부터 50만 원으로 올려라. 누나가 너 키울 땐 그보다 더한 것도 다 했어.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니 80만 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늘 똑같았어요. 내가 너 키운 게 얼만데.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통했죠. 남편은 군말 없이 다 보냈어요. 저는 목욕탕에서 종일 남의 등을 밀어본더니 그렇게 매달 80만 원씩 통째로 빠져나가는 게 속이 쓰렸지만 남편 얼굴을 보면 또 말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나 얘기만 나오면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못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엔 아주버님이 나서더군요. 평생 한 직장을 진득하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건강식품 대리점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형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선 채로 이러더라고요. 동수야, 이번엔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 네 매형이 이거 하나만 잡으면 우리 집안이 쫙 필 거야. 보증금이랑 물건값 해서 2천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 너 누나 한 번만 도와줘라. 어차피 금방 갚을 거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니? 2천만 원이 어디 애 이름인가요? 우리 부부가 다 낡은 목욕탕 보일러를 새로 갈아보겠다고 몇 년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건 아니라고 남편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떼어내더니 그러더라고요. 금순아, 미안해. 딱 한 번만. 누나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결국 그 돈 다 나갔어요. 그리고 매형 사업은 반년도 못 가 쫄딱 망했습니다. 금방 갚는다던 2천만 원은 그날로 허공에 사라졌고 형님은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한 번씩 엎어지는 거야 하고 남 얘기하듯 하더라고요.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형님한테는 기아디 기한 외아들, 그러니까 우리한텐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서 떠받드는 게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 큰 녀석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빈둥대는데 형님은 그 아들을 어학연수 보낸다며 또 남편한테 손을 벌렸어요. 이번엔 1,000만 원이었죠. 우리 아들은 너랑은 달라. 큰 물에서 노래야. 너야 평생 기름밥 먹고 살았지만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살게 둘 순 없잖아. 외삼촌이 조카 앞길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저는 그 말에 그만 뚜껑이 열려서 아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한마디 하려는데 동수 씨가 제 앞을 탁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눈한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알겠어, 누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못 참고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왜 이래? 누나가 당신을 사람 취급이나 해? 매달 80만 원에, 사업 미천 2천만 원에, 이제 조카 연수비까지. 그럼 우리 노후는? 우리 인생은 대체 어쩔 건데? 금순아, 정말 미안해. 근데 나는 누나한테 빚이 있어. 부모도 없는 나를 누나가 거뒀잖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 제발 누나한테만은 그러지 말아줘.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저는 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의 것은 10원도 탐내지 마라 하셨는데 형님은 동생 등골을 10원이 아니라 통째로 빼먹으면서도 어쩜 저렇게 당당한지 저는 그게 도무지 인간으로 보이질 않더군요.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맞은 그해 추석이었어요. 형님네 집으로 차례를 지내러 갔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렀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정작 형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앉아 조카랑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상을 다 차리고 둘러앉았는데 형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큰 그릇을 조카랑 아주버님 앞으로 쭉 밀더라고요. 그리고는 동수 씨랑 제 앞에는 아침에 무쳐놔서 다 식고 물기가 빠진 나물 한 접시랑 김치를 툭 놓는 거예요. 동수, 너는 원래 입이 짧으니까 이거면 됐지? 올케도 알아서 좀 먹어. 명색이 손님인데 내가 일일이 다 챙길 순 없잖아. 조카가 갈비를 손가락으로 쪽쪽 빨아가며 먹는 동안 남편은 그 식은 나물에 밥을 쓱쓱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목이 메더라고요. 부모 없이 자란 게 무슨 죄라고 누나라는 사람한테 명절에 갈비 한 점을 못 얻어먹나 싶어서요. 그런데도 남편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누나가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면서 그 한 접시를 싹싹 비우는 거예요. 저는 그날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끝도 없이 들어가는 요구를 메우느라 동수 씨가 제 몸을 갈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일러 고치는 일이라는 게 부르면 밤이고 휴일이고 달려가야 하는 건데 동수 씨는 콜이 오면 한 번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누나한테 보낼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면서요. 얼굴은 점점 누렇게 떠가고 살이 쪽쪽 빠지고 어느 날은 일하다 코피를 한 사발이나 쏟았답니다. 제가 기겁을 해서 병원 좀 가자 그러면 남편은 휴지로 코를 틀어막은 채 씩 웃으며 그랬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나 쓰러지면 누나는 누가 챙겨. 이래야지. 그리고는 또 공구 가방을 챙겨 들고 일하러 나가는데 저는 그 야윈 뒷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하더군요. 그 서늘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됐어요. 여느 때처럼 여느 때처럼 제가 목욕탕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받았더니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김동숙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이 지금 보일러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땡땡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저는 그 길로 슬리퍼 바람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정신을 잃은 채였고 의사 선생님은 CT를 찍어보더니 굳은 얼굴로 이러시더라고요.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뇌출혈이에요. 출혈이 심해서 응급으로 수술은 들어갈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조금은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군요. 평생 제 몸 하나 안 돌보고 나무를 위해 일만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제발 눈 한 번만 떠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병원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인데 형님이 같이 울며 손이라도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은 중환자실 유리 너머 동수 씨 얼굴을 슬쩍 들여다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저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서 이러는 거예요. 옳게 지금 한가하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쟤 아직 정신 붙어 있을 때 상가 명을부터 우리 앞으로 돌려놔. 도장 받아두라고. 동생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재산 다 어디로 새는 줄 알아? 챙길 건 정신 붙어 있을 때 챙겨야 한다고. 그 상가라는 건 우리가 형님한테 그 많은 걸 빼앗기면서도 늙어 길바닥에 나앉지는 말자고 평생 새들어 장사하던 그 낡은 목욕탕 건물 중 한 호실을 몇 년 전 이를 악물고 동수 씨 명의로 사들인 거였어요. 우리 노후의 유일한 버팀목. 그걸 동생이 사경을 헤매는 그 마당에 자기들 앞으로 돌려놓으라니 옆에 있던 아주머님이 그래도 민망했는지 여보, 사람이 저런데 좀.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
형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뭐가 어때서? 내가 키운 동생인데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옳게 한데 가게 할 수는 없잖아." 평생 동생 등골을 빼먹은 것도 모자라 그 동생이 중내 사내 하는데 재산이 동생 와이프한테 갈까 무서워서 명의를 넘겨달라는 꼬라지가 참 어이없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키운 동생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유독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저는 형님 얼굴을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받아둔 남편 소지품 봉투를 들고 대기실 구석으로 갔어요. 입원 수속을 하려면 남편 신분증이 필요했거든요.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남편의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어요. 결혼 전부터 30년 넘게 쓰던 다 해진 지갑이었지요. 신분증을 꺼냈는데 지갑 안쪽 깊숙한 칸에서 빳빳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리더라고요. 꺼내보니 모서리가 다 닳고 누렇게 변색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7, 8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어릴 적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형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여자는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눈매가 매섭고 광대가 도드라진 얼굴인데 사진 속 여자는 동글동글하고 선한 인상에 어딘가 동수랑 똑 닮은 데가 있었거든요. 이상해서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엔 색이 다 바랜 만년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강아지 동수 7살 고모가 그해 봄. 고모. 분명히 고모라고 적혀 있었어요. 동수는 평생 누나가 날 키웠다고만 했지 단 한 번도 고모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그제야 결혼 전에 동수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흘리듯 했던 그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누가 나를 등에 업고 자전거를 불러주던 따뜻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 따뜻한 등이 누나의 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우선 남편 살리는 게 먼저라 일단 사진을 도로 지갑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입원이 길어지면서 보험 서류랑 남편 도장이 필요해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모아두던 낡은 양철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숨이 턱 막히더군요. 보험 증서와 도장 밑에 손바닥만한 낡은 통장 하나가 깔려 있었거든요. 표지가 다 해진 30년도 더 된 옛날 통장. 남편이 단 한 번도 제게 보여준 적 없는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더니 동수가 8살 되던 해 날짜로 큰 돈이 입금돼 있었어요. 3,800만 원. 그 시절 3,8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린 동수 앞으로 나온 보상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입금되고 딱 사흘 만에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출금된 곳을 보니 받는 사람은 정심, 큰 누나 정심이 계좌였어요. 그 순간 30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한꺼번에 탁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수를 키운 건 누나가 아니라 고모였어요. 형님은 부모 잃은 어린 동생 앞으로 난 보상금 3,800만 원을 통째로 가로채고는 평생 내가 너를 키웠다고 거짓말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로 남편은 30년을 죄인처럼 고개를 못 들고 매달 80만 원에 사업 미천에 조카 학비에 제 몸이 다 부서지도록 누나한테 갖다 바친 거고요. 동수가 평생 갚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 은혜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낡은 통장과 흑백 사진을 가만히 손에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때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남의 것을 욕심내면 그게 다 빚이 돼서 언젠가 이자까지 두둑이 쳐서 도로 돌아오는 법이라고. 저는 형님이 30년 동안 진 그 빚을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그 흑백 사진 한 장을 들고 남편의 옛 동네를 찾아갔어요. 사진 뒷면에 고모라는 그 한마디가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거든요. 수소문 끝에 남편네 옛집 근처에서 평생을 사셨다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할머니가 대번에 알아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누구요? 동수 아니요? 옆에 이 사람은 동수 고모고, 지 오빠 내외가 사고로 한꺼번에 가버리니께 시집도 안 간 처녀가 8살짜리 조카를 덜컥 걷어 키운 거요. 삭바느질에 식당 일에 손이 다 갈라지도록 일해서 그 어린 걸 먹이고 입혔어. 친자식도 그렇게는 못 키울겨. 그럼 동수 씨 큰 누나는요? 정심이라고. 정심이? 그 옆에 내 얘긴 꺼내지도 마. 지 동생 앞으로 나온 그 큰 보상금만 쏙 빼가지고는 코빼기도 안 비쳤어. 어린 동생은 고모한테 떠넘겨놓고 돈만 챙겨 떠난 거지. 그러다 고모가 병들어 돌아가시니께 그제서야 슬그머니 나타나서 다 큰 동수를 데려갔어. 그래 놓고 내가 키웠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 고모님은 남편이 14살쯤 되던 해 그 고생만 하시다 병으로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평생 조카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인데 정작 동수는 그 은혜도 모르는 채 자기를 버린 누나한테 평생을 갚으며 산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실을 다 알고 병원으로 돌아온 며칠 뒤 기적처럼 남편이 눈을 떴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비는 넘겼다고 재활은 더디겠지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 손을 붙잡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짓눌러온 그 거짓을 내가 기어이 끊어내겠다고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사이 저는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형님이 그렇게 탐내던 상가는 엄연히 남편 명의였고 남편이 살아있는 이상 형님이 손댈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남편 명의 재산과 도장 관리를 단단히 해두고 서류를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그날로 매달 형님한테 나가던 돈줄을 전부 끊어버렸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그 기하디기한 조카까지 한자리에 불러 앉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도 제 곁에 있었어요. 동수 씨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형님은 또 무슨 돈 냄새를 맡았는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뿔케, 인사치레는 됐고 그 상가명이나 동수 정신 있을 때 빨리 정리하자. 내가 동수 키운 게 얼만데 그깟 상가 하나를 못 받아? 동생이 누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말없이 그 빛 바랜 흑백 사진을 형님 앞에 탁 내려놨어요. 형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이내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게 뭐 어쨌다고? 고모가 어쩌다 잠깐 봐준 거지. 동수 키운 건 나야. 저는 그 후에 30년 묵은 통장을 나란히 펼쳐놨어요. 고모가 잠깐 봐준 사람이라고요? 형님은 보상금 3,800만 원을 사흘 만에 통째로 가져갔던데요. 받은 사람 형님 이름으로 똑똑히 찍혀 있더라고요. 동수 키운 건 형님이 아니라 고모님이시던데요. 옛 동네 사람들이 다 증언했어요. 형님이 한 거라곤 부모 잃은 어린 동생 돈을 훔쳐서 도망친 것밖에 없다고요. 그 거짓말 하나로 30년을 동생 등골 빼먹은 거고요. 형님은 거짓말이 들통날 줄 몰랐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입만 뻐끔거리며 변명 한마디 못하는데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는 평생 누나한테 진 빚 갚는다고 살았어.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마누라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고생만 시키면서도 그게 다 누나 은혜를 갚는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날 키운 게 누나가 아니었구나. 우리 고모였구나. 그럼 누나가 나한테 한 거라곤 부모 없는 어린 동생 돈 훔친 것밖에 없었구나. 동수 씨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 모습을 본 아주버님이 충격받은 얼굴로 형님을 내려다봤어요. 당신 그게 다 사실이야? 동수가 우리한테 그렇게 퍼준 게 전부 그 거짓말 때문이었어? 기하게만 떠받들던 조카까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엄마, 나 진짜 외삼촌 돈으로 연수 가려고 했던 거야?
창피해서 진짜. 나 이제 이 집안이랑 엮이기 싫어. 엄마가 알아서 해. 그날 이후 형님네는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졌어요. 동수가 다달이 붙여주던 돈으로 빚을 돌려받던 아주머님은 그 돈줄이 뚝 끊기자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쌓아온 빚이 한꺼번에 터졌고 살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외삼촌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조카는 어학연수는 물 건너가고 그 뒤로 발길을 끊었어요. 평생 거짓말로 동생 등골 빼먹으며 떵떵거리던 형님은 그 거짓이 친척들한테까지 다 퍼지면서 어디서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딱 맞았어요. 남의 것을 욕심내면 그게 다 빚이 돼서 언젠가 이자까지 두둑이 쳐서 도로 돌아온다고요. 어느 날 형님이 목욕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카운터 앞에서 그 도도하던 사람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라고요. 옳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년이야. 근데 나 지금 갈 데가 없다.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우리가 그래도 한 핏줄인데 예정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도와줘라. 형님, 예정이요? 부모 78살짜리 동생 돈을 가로채고 그 어린 걸 고모한테 떠넘긴 그날 형님이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게 바로 그 예정이에요. 동생 등쳐먹은 30년이 한 핏줄이면 평생 누나 돈만 바라보다 등골이 무너진 우리 남편은 대체 뭡니까? 형님이 지금 갈 데 없는 거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다 형님 손으로 판 무덤이잖아요. 형님은 제 바짓단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형님한테 갚아야 할 빚은 이 세상에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빚 진작에 형님이 우리 고모님 인생으로 다 받아갔으니까요. 정 갚을 빚이 그렇게 생각나거든 그 외로운 양반 산소에 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형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아 떵떵거리던 사람이 끝내는 자기가 내다버린 고모처럼 외롭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형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3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긴 재활을 정말 잘 견뎌줬습니다. 처음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워했는데 한 발 한 발 다시 걷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저는 매일 그 곁을 지키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몸이 나아갈수록 남편이 자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그 흑백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제게 이러는 거예요. 금순아, 나는 평생을 누나한테 갚는다고 살았잖아. 명절마다 찾아가고 없는 돈 긁어모아 보내고 그게 다 효도라고 믿었어. 근데 정작 나를 진짜 키워준 우리 고모는 내가 얼굴도 이름도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는 평생을 엉뚱한 사람한테 절을 하며 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 등을 가만히 쓸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옛 동네 그 할머니께 다시 수소문해서 고모님 산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동수 씨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을 무렵 우리는 함께 고모님 산소를 찾아갔어요. 인적도 드문 야산 한 구석에 비석도 없는 작은 봉분 하나.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성취하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잡초를 손으로 하나하나 뽑기 시작하는데 그 야윈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고모, 봉수예요. 이제야 왔어요. 고모가 날 업어주고 먹이고 입혀서 키워준 줄도 모르고 그 따뜻한 등이 누구 등이었는지도 모른 채로 나 평생을 살았어요. 미안해요, 고모.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챙겨간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올리고 동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고우신 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모님, 저는 동수 씨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고모님이 이렇게 곱게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봄바람이 살랑 부는데 어쩐지 그 바람이 우리 둘을 가만히 안아주는 것만 같았어요.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그 글씨처럼 말이죠. 우리 강아지 동수 7살, 고모가 그의 봄.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삶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어요. 다달이 등골 빠지게 부어주던 돈도, 명절마다 삼키던 그 설움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졌으니까요. 동수 씨는 이제 예전처럼 무리한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목욕탕에 나옵니다. 남편이 원래 보일러 만지던 사람이잖아요. 목욕탕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면 내려가 손을 보고 건물 여기저기 손볼때를 챙기면서 소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는 고모님 사진을 곱게 액자에 넣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뒀어요. 동수 씨는 오며 가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빙긋 웃곤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그러더라고요. 금순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 거짓말 속에서 속고 살다 갔을 거야. 나를 그 지옥에서 꺼내준 게 바로 너야. 고마워, 정말로.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에 30년 묵은 설움이 사르르 녹는 것 같더군요. 30년 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그 거짓 안개가 다 거치고 나니까 그제야 진짜가 보이더라고요. 동수 씨가 평생 갚아야 한다고 믿었던 그 빚도, 그토록 떠받들던 그 핏줄도 다 가짜였어요. 정작 동수 씨를 사랑한 사람은 사진 속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고모님, 그리고 저니까요. 요즘도 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목욕탕 세신대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하루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동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란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금순 씨 사연 여기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그 빛바랜 사진 한 장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믿으며 등이 휘도록 살아왔는데 정작 그 사람을 진짜로 품어준 손길은 따로 있었다니. 그 대목이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건너온 세월이 다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돌이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묶여서 내 몫은 늘 뒷전이고,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저 내어주고 참아내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또래 중에 그런 세월, 그런 세월 한 자락 없는 분이 또 어디 계시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문득 오늘 사연 속 그 고모님 같은 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요란하게 생색 한 번 안 내고 그저 묵묵히 우리 손을 잡아주던 사람. 정작 그 고마움은 다 갚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멀어졌거나 이제는 곁에 없는 그런 분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떠올려지기만 해도 저는 참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데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추웠을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만큼은 포근한 이불 덮고 그 마음 푹 녹이고 편히 쉬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도란도란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부디 몸 건강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